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맞습니다. 바로 3단원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3단원 경제생활과 선택 이 내용을 함께 배워보려고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경제생활과 선택 단원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제대로 배워놓고 나중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번에는 3단원 중에서도 첫 번째 소단원인 합리적 선택과 경제 체제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합리적 선택.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는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알아보도록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걸 배우기 전에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기본적인 의식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재화, 다양한 서비스, 이것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 재화를 가져가기 위해 또는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소비하거나 이 재화와 서비스의 그 결과를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경제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재화와 서비스, 뭐가 같은 걸까요? 아니면 뭐가 다른 걸까요? 두 단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재화라는 것은 인간이 욕구,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이 가지고자 하는 또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형태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오케이? 형태가 있는 없는 있는 물건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럼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서비스는 그 반대입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필요와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행위예요.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는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 충족을 시켜주는 인간의 가치 있는 행위.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소비하기도 하고요. 분비하기도 하거든요. 분배. 이 분배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우리는 경제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한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각각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자면요. 생산이라는 것은 그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거나 높이는 활동, 요 두 가지가 다 생산에 포함된다. 자, 분배는요. 이 생산 과정에 참여한 대가. 자, 대가라는 것은요. 보통 돈이 되거든요.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 지금 제 나이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없는 나이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생각해보자면요. 우리 아빠가 회사에 가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배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는 활동을 우리는 분배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소비. 자,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패드, 펜. 이 패드를 쓸 수 있는 펜. 이 펜은 제가 구입을 한 거죠. 구입해서 사용하는 활동을 우리는 소비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저는 눈에 보이는 이 형태가 가진 물질이니까 이 펜은 재화가 될 것이고요. 나는 이 재화를 소비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경제활동의 주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표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서,
좀 표로 그려드릴게요. 이따가. 자,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우리는 경제 주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제 주체라는 소리예요. 우리도 경제 주체다. 자, 근데 이 경제 주체에는 가게, 기업, 정부가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보자면 외국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게부터 보겠습니다. 가게는요, 가게예요. 가게가 아니라 가게는 우리가 그 상품을 파는 장소잖아요. 지점이잖아요. 근데 우린 가기에, 가기에. 자, 가기에는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소비 활동을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소비 활동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필요한 소득을, 자, 소비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정량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 기업이나 이제 기업한테 노동이나 자본 등과 같은 생산의 요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케이. 기업의 생산 요소를 제공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생산 요소에는요, 노동이나 토지, 자본 등이 있죠. 오케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기업은요, 생산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가게는요, 소비가 대표적이었다 그랬죠? 이 기업은요, 생산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생산 활동. 자, 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게 바로 이 기업이에요. 자, 마지막 정부는요, 가게와 기업들로부터 세금이라는 것을 거두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을 바탕으로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것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 세금으로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것을 마련한다 그랬는데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생산 활동이나 소비 활동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로나 항만 같은 것이 사회 간접 자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는데 이 공공의 서비스의 예로는 국방이나 치안, 교육이나 소방 같은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교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교역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그럼 이 교역 상대국을 우리는 외국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표로 그려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요, 여기에 가게. 자, 경제 주체 3가지 있었어요. 가게, 기업, 정부. 기억나시나요? 자, 우선, 가장 먼저, 가게는 기업한테, 자, 우리가, 가게의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소비활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생산활동입니다. 자,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돈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 가게는 기업한테 노동이나 토지나 자본 등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기업은 가게한테 어떤 걸 주나요? 그렇지. 기업은 가게한테 맞아요. 임금이나 지대, 임금 또는 지대 또는 이자를 주게 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요. 가게나 기업 둘 다 정부한테 내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세금을 정부한테 내게 돼요. 자, 그러면 정부는요, 이 세금을 바탕으로 공공재를 설치하거나 공공재를 만들거나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똑같이 공공재, 사회 간접 자본을 주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생각한 것처럼 잘 써지지가 않네요.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면 뒤로 넘어가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다시 저랑 같이 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계, 정부, 그리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가장 먼저 가계는 기업한테 뭘 제공해요? 뭘 받기 위해서? 임금, 지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노동이나 토지, 그리고 자본을 줍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가계한테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 대가가 바로 임금, 임금, 지대, 그리고 이자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가계랑 기업 둘 다 정부한테 내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그것이 바로 세금이라는 거였거든요. 자, 기업이나 가계가 정부한테 세금이라는 것을 내게 되면 정부는 가계나 기업한테 이것을 줍니다. 공공재와 사회 간접 자본. 오케이. 자, 그러면 가계가 또 아까 받았잖아요. 노동이나 토지나 자본을 기업한테 줘서요. 기업한테서 임금, 지대, 이자를 받아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해야겠어요? 소비 활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상품을 받아옵니다. 자, 그러면요. 기업은 재화나 그러니까 상품을 대금하고요. 기업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 표는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험 공부를 하시거나 한다, 그러면 이건 그냥 무조건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모 치는 거는 중요한 거니까 기왕이면 외워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는요, 희소성과 선택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어요. 맞나요? 우리는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가 제대로 된 거 사자. 이런 걸로 이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 그걸 샀을 때 그런 쾌감이 있을까요? 이걸 사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게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든 걸 다 가져요. 그러면 방탄 콘서트 티켓도 다 가졌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일정한 그것을 지불해야 하고요. 언제나 그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시험 공부에 필요한 시간 다 가질 수 있나요? 아니죠. 시간은 무조건 한 사람당 하루에 24시간씩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물건을 사기 위한 돈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또한 그런 것처럼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원하는 것에 비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무조건 항상 부족해요, 우리한테는. 그죠? 이처럼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이 욕구에 비해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것을 희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 수단은 어떻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희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희소성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 됩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진리죠. 네. 그 희소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엄청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딱 정리를 하자면, 희소성은 자원 자체의 그 절대적인 양에 따라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갖고 싶어 하는, 연필과 지우개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필은요, 지금, 6개가 있고요. 지우개는 1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는 희소성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연필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자,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요, 누가 더 희소성이 높은 거냐면, 이 연필의 희소성이 더 큰 거예요. 이것을, 연필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럼 이 연필의 희소성은 엄청나게 큰 것이죠.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비해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희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희소성은 장소나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 안 한다? 한다. 내가 이 연필을 만약에 이 희소성이 연필의 희소성을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보자고 합시다.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연필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몇이나 될까요? 아마 그렇게 적지는 않겠지만 보통은 학교에서 선생님 연필 하나만 주세요 하면요, 주십니다. 근데 연필 한 장으로 얼마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아프리카나 카자흐스탄 같은 곳에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거기는 연필을 가진 아이는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못 사는 나라에 생각해 본다면. 거기서의 연필의 희소성은 엄청나게 높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필의 희소성, 이게 그 장소나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뭐의 연속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지. 바로 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왕 선택할 거 제대로 선택해야겠죠? 기왕 선택할 거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가질 수 없다면,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기왕이면 더 가치 있는 걸 선택하고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선택을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번에 점심 메뉴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파스타. 하나는 스테이크. 자, 하나는 볶음밥. 자, 이 중에서 내가 지금 완전 땡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만약에 지금 내가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스테이크를 만약에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면요, 나 10만큼 먹고 싶어. 자, 파스타는 근데 스테이크만 먹으면 물리지 않을까? 나 파스타도 좀 먹고 싶은데? 좀 땡기는데? 기왕이면 토마토 파스타가 땡기는데? 알리올리오 파스타가 땡기는데? 8. 자, 볶음밥. 나 아침에 밥 먹고 왔는데. 그러면은 한 6 정도. 자, 그러면 나는 뭘 선택할 것 같나요? 그렇지. 스테이크를 선택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파스타와 볶음밥이에요. 이 두 개는 내가 포기한 거죠. 자, 근데 그 중에서 포기하게 되는 여러 대안이 가는 가치. 제가 이거 포기한 게 이 가치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가치를 가진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것.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의 그 가치를 우리는 이 8을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단어를 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말이 안 맞아요. 기회비용? 좀 어색하죠. 근데 어쨌든
포기한 것 중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가장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합리적인 선택을 배울 때 단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비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용이라는 것은 선택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예요. 그래서 그 대가는 보통 돈이지만 시간도 되고요. 노력도 이 비용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편익이라는 것은요. 편익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로서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이나 만족감을 뜻합니다. 자, 마지막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요. 방금 말씀드렸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즉 선택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를 가장 적게 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이나 만족감이 가장 크게 하는 것, 즉 이거를 줄여서 말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즉 비용은 적게 되면 적게 될수록 좋고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편익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소리죠. 같은 비용이 든다면 편익을 가장 큰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고 같은 편익이라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편익, 좋은 게 나쁜 거보다 더 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공공재라는 것을 여기 썼었잖아요. 이 공공재가 무엇이냐면요. 공공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는 게 바로 이 공공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예로는 국방이나 치안, 소방이나 도로, 공원 등이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요. 경제 문제. 우리가 경제 문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경제 문제가 무엇인가 요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에서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자원의 희소성 여기 썼었죠? 우리는 욕구가 수단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거를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그 수단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소성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자, 이 희소성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단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에서 직면하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경제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는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즉 생산물의 종류. 그리고 얼마나, 수량. 생산물의 종류나 수량의 문제.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그렇지. 그 방법, 생산 방법의 문제. 자, 세 번째는요. 그 생산했어.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분배할 것인가? 즉, 분배의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경제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즉 생산물의 종류나 수량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의 문제, 마지막으로 그 분배를 어떻게, 누구에게 분배를 할 것인가, 분배의 문제까지 이 세 가지의 문제가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고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경제체제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경제체제는 총 3가지인데요. 그 경제체제가 각각 무엇인지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회에는요, 기본적인 경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 제도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거를 다 묶어서 경제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경제체제는요, 크게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 이렇게 있거든요.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획경제체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계획경제체제는요. 국가가 포인트예요. 국가. 자,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요. 명령과 통제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국가의 명령 그리고 국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산수단을 나라가 가지게 되고요.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를 제한합니다. 오케이? 왜냐면 나라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또한 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도 포인트예요. 공동이에요, 공동. 우리 모두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의 장점이 뭐냐? 그 얻은 소득을 평등하게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10만큼 일했는데 쟤는 3만큼 일해. 근데 총 13, 딱 떨어져야 좋은데. 내가 10만큼 일했는데 쟤는 2만큼 일해요. 그럼 우리가 총 얻은 것은 12잖아요. 근데 각각 6만큼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4만큼의 손해를 보는 거고요. 얘는 4만큼의 이득을 보는 거네요.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노동의욕이 저하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체제는요. 사유재산제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유재산제도. 자, 이 사유재산제도가 무엇이냐?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고요. 그것을 사유재산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재산의 소유와 사용, 처분이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주는 거예요. 내 재산은 내 맘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인 거죠. 자,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시장 거래를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내 거의 이익을 추구하겠죠? 그러면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장점은 무엇이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내 사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내 사익을 위해서 시장에서 일을 해요. 자, 그러면 각각 자신이 갖고 싶은 것만 가지게 될 거고요. 그걸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반면에 계속해서 못 가지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빈부 격차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요. 내 일만 아니면 돼. 나한테 피해만 안 오면 돼. 그러면 환경에 오염을 줄 수가 있기도 하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공장 폐수입니다. 자, 그래서요. 각각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큽니다. 그 단점을 좀 보완을 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현실 경제에서는 이 순수한 형태의 시장경제체제 또는 시장경제체제 또는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거를 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혼합경제체제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느 쪽으로 좀 기울었던, 계획경제체제로 좀 기울인 나라가 있기도 하고요. 시장경제체제로 좀 기울인 나라도 있긴 하지만, 모두 다 이 혼합경제체제를 따르게 됩니다. 혼합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가 혼합되었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요, 내용이 끝나게 돼요.
우리는 이번에 합리적 선택과 경제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지불한 돈에 비해서 내가 내가 들인 비용이 가장 적게 들이게 되지만 그 편익은 가장 크게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여기서 선택한 것에 남은 것들 중에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컸던 것, 우리는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했었다. 자, 그리고 경제체제 몇 가지 있었죠? 총 3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장경제체제, 하나는 계획경제체제, 그리고 그걸 섞은 혼합경제체제가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